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하고 지금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여기에서 만약에 하이닉스까지도 그런 관계 돼버리면 회사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은 둘 다 피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노이즈라고 할까요? 이슈가 결국 한미반도체하고 이제까지 아주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성과를 거두어다가 이제 막 파열음이 생기고 있어요. 뭐 아주 심각한 것 같은데 분위기가.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사실은 직접 인터뷰를 하는 건 아니고 기사에 나온 것들을 추론하면서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까지가 사실 소문인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현재까지 양사가 부인하지 않는 팩트만 놓고 보면은 확실하게 과거에는 거의 한미반도체 TC 본더를 독점적으로 사와 주던 하이닉스가 작년 말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싱가포르 기업인 거죠. 네덜란드 기업의 자회사이긴 한 ASMPT라는 기업의 물량을 이미 납품을 받기 시작을 했고 올해 어떻게 보면 한미반도체랑 현재 특허 분쟁까지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하나세미텍에 있는 또 기기들을 최소한 420억 원 정도 수준을 두 차례 정도 어쨌든 물량을 발주된 거, 구매한 것까지 팩트인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가격이 기존의 한미반도체에서 납품하는 제품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하나 세미텍 가격 물건을 제품을 샀다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팩트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팩트는 그래서 한미반도체에서는 상주하고 있던 하이닉스의 팹에 양산 팹에 상주하고 있던 자사의 AS 엔지니어들을 다 철수시키는 초강수를 두었었고요. 네. 그 후에 어쨌든 양사 간의 회동이 있었다까지가 팩트인 것 같거든요. 그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그 후에 그럼 어떠한 진정 구매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론해야 되는 영역이긴 한데 제가 볼 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어쨌든 특정 제품에 대한 공급자가 1인 기업이다라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누구라도 그건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멀티풀 공급자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가야 되는 방향에 맞고 그런 와중에 사실 마땅히 기술을 가진 기업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한미반도체 제품을 계속 썼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는 2개 정도의 비슷한 혹은 좀 더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양산 업체가 나왔단 말이죠. 당연히 그러면은 다변화하는 게 맞죠. 협력사 다변화가 맞는데 이제 여기서 한미반도체는 그걸 약간 감정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의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던 것 같아요. 의리 측면에서 너가 나와서 이제 혈맹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여기 따져보면은 사실은 비즈니스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죠. 아무리 돈독한 동맹 협력 파트너 하더라도 이거는 상호 간에 윈윈이 됐을 때만 파트너십이 되는 거지 한 면이 윈이 되는 순간 다른 한 면한테 손해가 발생한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파트너십이잖아요. 네. 우리가 무슨 자선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8단과 어쩌면 12단 정도에까지는 한미 반도체 제품이 약간의 수율의 문제가 있을지언정 치명적이지는 않아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사실은 계속 사서 썼던 것 같은데 12단인데 차세대 12단 그러니까 6세대 12단이나 아니면 5세대 16단 이런 제품을 갔을 때는 이제 본딩 방식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16단부터는 머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16단 하이브리드 본딩이 되면은 차이가 뭐냐면 칩과 칩 사이 옛날 같은 우리 그 약간 납땜이라고 하잖아요. 볼록한 납이 있고 고개 양쪽에 단자 역할을 해주고 중간에 에폭시로 채워지는 영역이 있었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TSV라고 하는 칩 내에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구리거든요. 걔를 그냥 직접 본딩을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층이 없어져 버리니까 높이가 확 낮아지는 측면이 있고 중간에 에폭시가 들어가면 열이 발산이 잘 안 돼가지고 발열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 러스나 데이터 속도가 늦어지는 효과도 있어요. 레이턴시가 생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갈 수밖에 없는 16단 이상에서는 그런데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뭐 본인들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16단 이상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갔을 때의 한미 반도체 제품보다 경쟁사 제품의 수율이 더 높다라는 것까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율이라는 게 결국에는
페일된 거는 결국에는 사봤자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살아남은 것에 대한 취급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게 맞은데 수율이 높은 제품은 그래서 더 비싸게 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한미가 반도체가 좀 더 낮은 가격이 책정이 됐던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좀 섭섭했던 부분들이 있고 왜 우리 걸 더 싸게 우리도 가격 올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수율, 그러니까 품질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을 그렇게 책정한 것이지, 그냥 같은 제품에다가 아니면 같은 성능의 제품에다가 그렇게 높여 20%씩인가요? 그 더 높이 쳐준 것은 아니다. 상식적으로 그럴 수는 없죠. 원래 거래하던 협력사가 있는데 여기 말고 그 새롭게 후발주자가 들어왔는데 똑같은 제품을 비싸게 사준다. 오히려 싸게 살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 진입하는 기업은 항상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가격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장비 자체의 퀄리티와 퍼포먼스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당히 감정 싸움으로 가면서 나오는 뉴스로는 이제 그 하이닉스에서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쓰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까지도 나왔었고요. 다변화하겠다. 물론 다 양쪽 부인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게 결별이 되거나 했을 때는 이 양쪽에 타격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타격들이 있게 되는 거죠? 충분히 이게 대체 가능한가요, 서로? 사실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보면은 아직까지는 퍼스트 벤더는 한미 반도체거든요. 물량으로 봤을 때 이제 과연 그 비중이 몇 퍼센트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차 다른 2차, 3차 벤더들의 물량이 비중이 높아질 거는 맞지만 현 시점에서 딱 봤을 때 만약 한미 반도체 제품이 싹 빠졌을 때 과연 본인이 필요로 하는 양산 물량이 될 거냐 충분히 양산 캐파라는 게 있으니까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하루 만에 뚝딱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한미 반도체와 협력 관계가 계속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도 지금 매출의 제1 TC 본도만 놓고 보면은 1등 커스터머는 분명히 하이닉스일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TC 본도 외에도 하이닉스 반도체에 납품하고 있는 다른 제품들이 많아요. 그 제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감정 싸움 돼가지고 우리 거래 안 해가 돼버리면 그 제품들까지도 다 거래가 막혀버리는 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미 반도체는 삼성전자하고 지금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여기에서 만약에 하이닉스까지도 그런 관계가 돼버리면 마이크론 하나를 보고 장사를 해야 된다. 그럼 회사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은 둘 다 피할 거로 생각이 돼서 결국에는 현재는 조금 첨예한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시간이 좀 지나면 한 발짝씩 후퇴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 시점에 도달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최근에 계속해서 외국인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도를 해왔죠. 물론 오늘은 좀 200만 주 넘게 확 사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미 반도체도 사실 지금 매일 팔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이거 지금 악재로 보는 거죠? 지금 한미 반도체가 하이닉스가 요즘은 삼성전자보다 좀 더 변동성이 커졌고 한미 반도체는 하이닉스보다 더 변동성이 커지는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외국인들의 매도는 사실 아마 코스피 전체로 보더라도 지금 강세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전반적인 마크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거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금융기관들도 지금 사실 달러가 강세가 언제까지 유지될지가 지금 불확실해져 버렸어요. 얼마 전까지는 금리가 낮아져도 달러 강세로 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죠. 왜냐하면 외국 기관이나 어쨌든 외국 정부에서 미국 국채를 조금씩 팔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마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고 아마도 무역 적자 폭이 또 확대될 거고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물가가 또 원하지 않지만 올라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의외로 최근에 물가는 안정되고 있다지만 그거는 에너지 석유 가격이 낮아져서 그런 거고 원유 가격이 낮아서 그런 거지 원유를 제외하고 아마 생필품만 묶어서 하는 지수로 놓고 보면은 아마 물가가 낮아지진 않았을 거예요. 올라가는 쪽으로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어서 이런 불확실성에서 자금을 신흥국 쪽에 많이 투자하진 않거든요. 선진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나 네. 투자자들이 그런 면에서 현재로서는 한국 시장을 꼭 나쁘게 봐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때까지는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 좀 보수적이다. 한국이 아직까지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 못 돼 있어서 신흥국 지수에 포함돼 기계적으로 있으니까. 어쨌든 포트폴리오 할 때는 신흥국에 포함돼서 지금 사실은 안타깝지만 뭐 G20 국가이지만도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한화
한화 세미텍이죠. 세미텍. 이쪽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더 시중에 그 이야기대로 더 수율이 높은 좋은 제품을 개발했다는 것은 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판매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업체들도. 지금 하나그룹에서 지금 원래는 하나 정밀기계인가 사명도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세미텍으로. 그 얘기는 아예 반도체를 집어넣었잖아요. 사명에다가. 그래서 이제는 기계 쪽이 아니라 반도체 업체다라는 것들을 했다는 얘기는 그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키우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거고, 그렇게 보면 TC본도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죠. 분명히. 그러면은 분명히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공정 장비에 다각화를 하겠다는 의지. 근데 어느 분야를 주 타겟으로 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게, 일단 기계 쪽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증착 장비나 뭐 진공 장비 쪽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쪽은 노하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어디까지 확장성이 있을지는 조금 퀘스천이 붙기는 하지만 그룹 차원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어차피 새로운 사업을 진출할 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실력, 그러니까 비전이라든지 사업성이고, 또 하나는 인력과 그다음에 재정적인 지원인데, 그냥 재정적인 지원만큼은 확실하게 하나그룹 측면에서 할 것 같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고, 그런데 과연 우수한 연구 인력들을 과연 경쟁에서 빼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쉬울 거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기존에 잘하던 기업들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뭐 보수를 2배, 3배로 줄 수 있는 만큼의 하나그룹이 부자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같은 그 그룹 내의 여러 가지 협력사 중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제공할 만한 뭔가 소스들이 있는 기업들이 있느냐? 이 부분은 뭐 케미컬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일부 부분에서는. 어차피 케미컬의 장점이 있는 기업들은 증착에서 CBD 쪽에는 진출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미 TC본더를 완성했다는 얘기는 어쨌든 프레임과 하드웨어를 만드는 능력은 있다는 얘기인 건데, 증착과 케미컬 반응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케미컬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하나그룹이 원래부터 케미컬에서 시작된 기업인 거잖아요. 네. 한국 화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은 정말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어서, 보면 하나 예를 들면 LG그룹이 빠르게 왜 2차 전지에서 올라갈 수 있었냐 하면은, 사실은 LG화학 자체가 이미 그런 연관된 것들을 해오고 있는 사업부가 있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석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석유 윤활유에서 주로 돈을 벌긴 했었지만 특수가스, 산업용 가스, 케미컬 부분에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스 쪽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왔다는 거죠. 전구체나 양극재 관련해서는. 그래서 하나그룹도 그런 면에 있어서 원천적인 기술과 관련돼서는 계열사들이 이미 있긴 있어요. 그리고 기계 쪽은 이미 확보를 했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볼 때 한화세미텍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50%보다는 60%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한미반도체하고 삼성전자는 악연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법정 소송을 했었던. 근데 이번에 어쨌든 SK하이닉스하고 거리감이 좀 생기면서 삼성전자와 뭔가 또 밀접하게 전략적으로라도 뭔가 또 새로운 일을 벌리지 않겠냐, 이런 시장의 생각들이 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한미반도체 TC본더를 한 번도 테스트를 못 해봤잖아요.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HBM이 잘 되고 있으면 그런 고민이 없겠지만, 분명히 한미반도체와 그와 유사한 장비들을 쓰는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는 수율도 잘 나오는 것 같고, 고객의 콜 테스트도 쉽게 통과하는 것 같은데, 그 장비 라인업을 쓰지 않고 본인만 사실은 필름 방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NCF 방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이 항상 있을 거예요, 강하게.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분명히, 근데 그게 한미반도체를 택할지 아니면 한미반도체마저 위협을 하고 있는 하나 세미텍이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차세대 제품에서 하이닉스가 이미 검증을 해줬잖아요. 차세대 16단 이상에서는 그렇죠. 한미 세미텍의 우수해라고 이미 공증을 해줬는데, 삼성전자가 껄끄러운데 퀄리티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한미반도체 손을 잡기보다는 하나 세미텍 쪽이 좀 더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사 간의 협력 모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TC본더만 있는 건 아니니까 기존의 다른 제품들은 아마 지금도 납품이 되고 있는 게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죠. 한미 제품, 반도체 제품을 오히려, 그리고 피드백을 주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도 내가 경쟁사 대비 부족한 부분을 칩메이커와 협업을 하면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면에 있어서 서로 아픈 부분을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협력 가능성이 전보다는 좀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한미 반도체하고 다시 협력을 하면은 뭔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적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생각, 이러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로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것 같은데 1등 초일류 기업이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러한 모든 거의 문제는 기술력의 부재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전략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전략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두 개가 분리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전략이라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전략의 범위냐? 전략은 마케팅보다는 큰 범위잖아요. 개발하는 것까지 다 전략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기획을 할 때부터. 그렇게 됐을 때 그 R&D를 맨 처음에 초기적인 완전 선행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R&D에서 그걸 어느 조직에 맡길 거냐. 그 다음에 바톤 터치를 어느 조직에 맡겨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를 완성도를 높일 거냐. 그 다음에 양산을 어디로 맡길 거냐라는 것이 단 전략에 포함이 된다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이 결국에는 최종 제품의 기술력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고 보고 있어서 결국엔 삼성전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려움을 겪는 거는 뭐 사실이니까 분명히 과거 몇 년 동안에 전략과 기술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두 개가 별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전략의 미스가 결국에는 기술 개발의 양산가는 과정이 매끄럽게 되지 않았다고 보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두 개는 한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삼성전자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HBM4를 개발하겠다 어떤 이런 비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만 아직 뭐 드러난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올해도 이 HBM과 관련해서는 하이닉스한테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뒤처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올까지는 아직까지는 HBM 5세대가 메인이잖아요. 6세대는 빠르면 올해 양산이 되지만 내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HBM 3E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8단, 12단이 메인이 돼 있죠. 작년까지 8단이 메인이었는데 거기서도 이미 하이닉스가 우세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 연말까지 그 메인 아이템이 6세대로 전환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세대의 패권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거죠. 연말까지는. 그래서 올해 안에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렵고 그러면 결국엔 기대하기는 빨라야 내년인 거고요. 내년에는 그러면 삼성전자 현재 경쟁 구도 HBM에서를 뭔가 바꿔놓을 만한 뭔가 전환점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어쨌든 보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최상의 시나리오인 거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못하다를 지금 우리가 이제 쉽게 단정을 내기 어려운 거죠. 많은 기간이 남아 있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가 얼마나 절치부심해서 좋은 제품을 빠른 시점에 양산 테스트를 쿼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사실은 또 하나는 뭐냐면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도 많은 고객들이 있잖아요. 네. 하이닉스도 지금 고객을 다변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 그 다음에 AMD 같은 뭐 원래부터 칩 메이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하고의 물량들 사실은 만만치는 않을 거고 점차 엔비디아의 독점 시대는 조금씩은 저물어 가겠죠. 올해 갑자기 그 비율이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 다른 고객들의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라도 타 고객과의 접점, 그곳에 신뢰를 얻는 것들. 그래서 샘플을 엔비디아에만 굳이 목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샘플을 빠르게 다른 기업들을 해서 엔비디아 통과 못하지만 AMD나 브로컴에서 오케이 해야 하면 그쪽에 납품이 되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삼성전자가 사실은 양면 정단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로지 엔비디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의 퀄 테스트를 빨리 통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오히려 엔비디아의 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어떤 게 더 맞는 방법이냐 뭐 정답은 없으니까요. 네. 자, 지금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다. 메모리 가격도 그렇고 낸드 가격도 지금 계속 급등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뭔가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신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일시적 그 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1분기하고 2분기는 전통적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보면은 비수기잖아요. 3분기, 4분기가 성수이고 비수기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기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가격이 강세를 비수기인데 보였다는 얘기는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는 얘기는 수요가 굉장히 좋거나
공급이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지금 4월에 가격의 강세를 보이는 거는 두 개가 같이 반영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감산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네. 작년 4분기 정도부터.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었냐면은 수요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수준이 낮았어요. 수요가 좋지 않았는데도 재고가 낮다는 얘기는 생산 조절을 했다는 얘기라는 얘기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공급에서도 조절하고 공급의 효과도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관세가 예고되는 게 4월부터 하겠다라는 거가 일단 본격화됐으니까 지금 보면은 그 전에 3월부터 사실은 가수요가 이미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어쨌든 관세가 붙으면은 가격이 비싸지는 거는 막을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싸지지는 않을 테니까 그 전에 쌀 때 가격을 해서 먼저 고객들이 본인들의 재고에 스탁을 쌓아놓는 거죠. 창고에. 당장 필요는 없어요. 본인들도 수요가 좋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의 재고가 늘어나는 수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마냥 지속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재고를 마냥 쌓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수요라는 것들은 짧게 발생할 겁니다. 한 2달 정도 연속 발생을 하다 보면 찰 거예요. 창고가 차버리면 그 가수요는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수요는 현재 같은 무역전쟁 상황에서 최종 소비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진수요를 우리가 예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공급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과연 칩 메이커들이 공급 조절을 여전히 할 건지 2분기에도 그렇게 되면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상승은 안 하더라도 최근은 하락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다시 에라 모르겠다 시장 점유율 높여서 캐시 플로우라도 높여야겠다. 왜냐하면 적자를 내더라도 캐시 플로우를 발생하면 최소한 유지비는 되니까요. 왜냐하면 고정비가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모르겠다 일단 캐시가 중요하라고 해버리면 그냥 출혈 경쟁을 하면서 물량을 막 대거 찍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은 하락이 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지금 2분기를 예상하는 저희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건 우리가 전부 메모리 쪽에 좀 너무 의존도가 높은 거 아니냐 이러한 분석은 오랫동안 와 있었잖아요. 파운드리 결국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살아나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뭐 별다른 좋은 이슈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이제 발표들이 아직은 뭐 이렇게 딱 이거다라고 할 만한 것이 발표된 건 없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준비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인텔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텔도 CEO가 교체됐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늘상 할 수밖에 없는 그냥 선언적인 의미 파운더리를 원점부터 재검토 하겠다 정도 수준 외에는 딱히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인텔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 새로운 공격적인 계획보다는 당장 메모리 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오히려 파운더리 쪽에 투자하던 금액의 일부를 메모리 쪽으로 돌리고 인력 배치도 오히려 메모리 쪽으로 재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공격적으로 파운더리에 힘을 실어주기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다. 인텔은 아직은 나온 게 없어서 모르겠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인텔이 파운더리에 대한 스탠스가 결정되고 어떤 방향성이 나오냐 저는 흥미롭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파운더리에 만약 올인을 하겠다 나올지 접을지가 나올지 아니면 양극단은 아닌 수준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인텔 입장에서 지금 전임 회장이 완전히 새로운 먹거리로 점 찍었던 파운더리 때문에 회사가 아직 무너지게 생긴 상황에서 그 후임자가 지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빠른 발표가 나오지 않는 것에서 좀 느껴지고 있고요. 밖에서 봤을 때랑 직접 내부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몰랐던 것들 많이 알게 됐잖아요. 밖에서 이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싶었는데 들어가 보면 이 정도 이상이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신임 회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파운더리 시장은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경우가 확실한 방향성이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해오던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 깨달았어요. 이렇게 가서는 망한다. TSMC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뭔가 현재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준비돼야지 발표라고 방향성이 나올 텐데 그게 아직까지는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본인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제3자 애널리스트가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먼저
카드가 나왔을 이 카드가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네. 그래서 그 카드가 일단 나오면 이거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5월부터가 저는 강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 또 놓치게 되신다면 한참을 또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에 맞는 종목들과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매매 기법 훈련반 1기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는 검증이 되었어요. 드디어 방향을 잡았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주셔서 2기에서는 시장에 맞춘 실전 강의, 진짜 수익을 위한 훈련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이 나는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